네, 언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다시 뵙네요. 안녕하세요. 두 번 뵙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 본방에서도 좀 다뤘습니다만 저희가 좀 종합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불거진 그 뒤에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 자체는 뭐 여기서 다룰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앞서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다뤘기 때문에 그 뒤에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한번 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성명이 나왔었잖아요 며칠 전에. 네, 그렇습니다. 고위 관계자 성명이라는. 아니 성명을 근데 익명으로 성명의 주체가 익명인 경우도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일하는 동안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자기 이름을 걸고 원래 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소위 그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익명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독재 그 권위주의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 이름밖에 뭐가 보면 대통령실 성명을 하든이라고 하든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 성 하여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는데 하여간 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 네. 아무튼 성명 내용을 좀 일단 먼저 잠깐 추려해 주신다면. 네, 그때 일단은 고위 관계자 성명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이제 출입 기자들이 있는 방에 뿌린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어떻게 된 거였냐면 이제 대통령실 그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분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주제는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정을 공지한 다음에 입장을 밝히고 갔고 그 다음에 이 성명이라고 형식을 갖춰서 올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첫 문장부터 가짜 뉴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만배 신앙림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은 이 대장동 주범 그리고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건을 규정을 한 거죠. 대통령실이 나서서. 네, 그러면서 이제 김대엽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 그리고 뭐 여러 이야기를 쭉 가면서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사실 성격 규정을 이때 대통령실에서 거의 끝낸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지금 성명서 내용 좀 말씀해 주셨지만 저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날 이후부터 여당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다 하나씩 들어가던 내용이에요. 저 흔히 김대엽 이야기하면- 보도도 그렇고요. 흔히 얘기하면 이제 가이드라인이 돼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보통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관련된 그런 의혹이 불거지면 오히려 입장을 내는 걸 굉장히 조심하는 게 보통의 상식적인 대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백브를 하면서 그 백브리핑이라고 익명 전제의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이제 성명이라고 하면서 사건 규정을 하고 지금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지금 여권에서도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9월 5일에 이제 방심위에서 여권 그 추천위원들이 대통령실에서 공식 성명까지 발표하고 희대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면서 방심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심의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게 얼마나 중요도를 가지느냐 이걸 좀 들여다봐야 근데 합니다. 그 성명 중에 그 네 건 인용 보도한 언론도 거론이 돼 있죠. 그렇죠.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할애해서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그게 각자 이제 MBC를 인식되는 뜻하는 언론 거예요. 매체. MBC고. 네, 그러니까 4개 그래- 아이템에 할애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인용 보도한 것도 문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뉴스타파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인용 보도한 방송은 당연히 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긴급 심의를 한다 만다 이렇게까지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인용 보도의 원칙이 무엇이고 거기에 부합된 인용 보도였는가? 일단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그걸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인용 보도라는 거는 뭐 많은 언론사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합니다. 그 말대로 엄청나게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인용 보도를 못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용 보도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심위에서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번 사안을 다시 체크해 가지고
사실상 재취재를 해서 보도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인용 보도가 아니라 단독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가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고 뉴스나 그러다 보면 신문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기준으로. 정말 거의 단언을 할 수 있는데 내일 조선일보 조간신문 발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렇다고 마구잡이 인용 보도 하라는 말이냐라고 그건 얘기 나오니까. 아니에요. 예,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 자 인용 보도에도 당연히 취재 보도를 위한 그 어떤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예. 일단 뭐 방송사나 신문사나 다 마찬가지로 기자들끼리 만들어 놓은 취재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체크를 해봤는데, 방송기자연합회에서 만든 취재 보도 준칙에 예. 사항에 보면 인용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타사 혹은 외신을 인용 보도할 경우 확인하지 않고 받아쓰는 것을 지양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양. 네, 일단 사실 보도를 위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해라라는 게 규정이 돼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도 출처를 명확히 밝힙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어요? 네, 이 준칙에 따르면 말하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타사에서 이 내용을 보도한 거를 우리가 적시하기만 하면 인용 보도하는 데 있어서 준칙상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네. 어제 그래서 이제 MBC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도 이 뉴스타파 보도 인용 보도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밝혔지만 거기서 이 인터뷰 전문 제공을 뉴스타파 쪽에 그 당시에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취재보도 준칙에 따르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도 출처를 명기를 하고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 영역으로 돌아가서 제가 특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대 언론사에서 우리다 그 인용 보도 된 거 좀 그 특종 자료를 좀 달라 하면 주는 언론사 없거든요. 안 주죠. 뭐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 주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아니 거기다 후속 보도나 이런 것도 예전에 당연히 안 주죠. 네. 왜 줍니까 그거를? 그렇죠. 자 그러면 인용 보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냐? 네.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 어제 인용 보도 관련해서도 몇 가지 더 찾아봤는데 국제적으로 봐도 인용 보도를 우리 취재 보도 준칙을 넘어서서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없고요. 뭐 원칙적으로는 중요한 이슈일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회사에서 보도한 내용, 단독 보도 내용을 인용 보도할 수 있는데 그때 출처만 명기하면 된다는 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 하지만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조우영 씨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윤석열 그 전 총장이 등장을 하고 박영수 전 특검이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 얘기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도 그 유효하게 좀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인용 보도 관련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인용 보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신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그 뉴스타파의 지난해 보도 내용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 찾아본 게 어떤 방식으로 각 언론사에서 이제 인용을 했느냐를 좀 따져봤습니다. 물론 이제 MBC처럼 적극적으로 이 메인 뉴스에서 내 꼭지를 하라 해가지고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룬 매체들도 있었고, 네. 조선일보나 TV조선 같은 경우는 인용 보도를 하긴 했는데 이제 뭐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떤 반론을 냈는지 그리고 이제 반론 중심으로 오히려 무게 중심을 실어서 보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인용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다만 오히려 그렇게 이제 비중을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보도를 안 하는 경우도 결국 이제 그것도 해당 언론사의 일종의 논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뭐 자기들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체크해봤을 때 보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인용 보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인용 보도를 안 했거나 인용 보도를 좀 다르게 했거나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인용 보도의 범위를 넓히면 인용이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 외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외신을 인용 보도한다면 그건 확인 자체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가 많죠. 많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네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용 보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냐? 아니면 조금 전에 헬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준칙에 보면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걸로 그러면 족한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그 한국의 정부 관계자와 여당 관계자가 조기 방류를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네. 정부는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내 언론은 많이 인용 보도를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신문에서는 그 아사히 신문 보도를 인용 보도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국 정부와 한국 여당이 나오니까 한국 정부와 한국 여당한테 확인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확인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성립이 돼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확인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아사히 신문을 보도한 건 그럼 전부 다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특히나 이 건 같은 경우는 국내에 한정이 되는 거지만 아사히 신문 보도는 두 나라가 얽혀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왜 그런데 그거는 저기 혹시 고발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없고요. 이제 일단 아시아 신문, 아사히 신문에도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확인 자체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뭐냐? 저는 이걸 물어보는 취지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쭤보는 애초에 거거든요. 인용 보도를 인용을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수준의 인용 보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뭐 예를 들어 뭐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스피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 언론이 뭐 사실상의 뭐 공작이나 뭐 결탁에 가까운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허위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의심이 되고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는 보도임에도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취재보도 준칙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용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뭐 영국의 가디언이라든지 이런 매체들을 인용 보도할 때는 해당 매체에서 기본적인 팩트 체크나 취재를 좀 탄탄하게 했을 거라는 기본 신뢰를 깔고 인용 보도하는 그 기사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이름의 어떤 언론이 보도한다면 덜컥 받아쓰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이 외신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이제 뭐 문제 의식을 갖고 살펴봤던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시선 집중 B건 뉴스에서 2021년 5월에 다뤘던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일보가 태권도 세계 챔피언 백신 맞고 다리 절단이라고 보도했었던 사례가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또 찾아냈어요, 그걸? 왜냐면 저하고 둘이 같이 했던 거거든요. 이건 뉴스에서 그때 정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많은 매체들에서 심지어 뭐 다리 폭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받았었던 소위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인용 보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뉴스타파라든지 MBC라든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소위 공신력 있는 외신을 받아쓴 인용 보도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영국의 한 타블로이드 매체를 조선일보가 인용 보도를 했는데 심지어 그 타블로이드 매체도 자사가 취재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타블로이드 매체 거를 인용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저는 인용 보도가 엄격해야 된다는 데는 반대를 안 해요. 네. 저는 어찌 보면 원칙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그게 오보였고 결정적 피해자가 있어요. 근데 다른 언론이 그걸 받아쓰는데 확인도 안 해버렸다면 피해는 어떻게 갑절 3배, 4배, 5배 무한대로 증식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저희도 원중요구를 해서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베껴쓰기 관행. 이런 거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껴쓰기라는 게 인용보도잖아요. 고산업체는 그렇죠. 인용보도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무조건 이게 옹호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특정 사안을 벗어나서 했을 때. 근데 문제는 근데 이것이 그러면 그 인용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또 똑같이 일관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안에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회초리를 들고 채찍을 들고 어느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그러니까 뭐냐면 손방망이도 들지 않아 버리면 또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 이 얘기는 좀 제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사히 경우를 그러니까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거라면 일관되게 가야 된다는 걸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전에 그 비컨 뉴스에서의 조선일보 사례를 말씀드린 게 그 당시에도 2021년 5월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을 굉장히 좀 의욕적으로 서두르고 있던 상황이었고 반대로 소위 보수 매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어떤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충돌 사이에 가짜 뉴스 생산이 이제 인용 보도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악의적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면서 조직적인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방통위가 접근할 거냐. 이걸 이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드린 거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나만 드리면 그러니까 포털에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똑같은 뉴스가 30개, 40개, 50개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100개 쓴 거잖아요. 간단히 쉽게 얘기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 다반사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거기다가 어떤 이 100개 쓰는 것들이 일상 다반 사용을 하면서 거의 무분별할 정도의 부분이 있다. 지금 이 건을 벗어나서 일반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원칙을 정확히 세우고 세운 원칙을 정확히 일관되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들이밀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 점을 좀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거고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짚어봐야 될 게 요 얘기 한번 좀 서울시가 네. 등록 취소 검토를 뭐 한다는 이런 지금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아까 노지민 기자님 짚어주신 내용의 연장인데요. 방통위하고 방심위에서 뭐 그 전에 사실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고 그걸 받아서 방통위 문체부 서울시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발언이 나오고 나서 방통위원장이 일종의 지침을 내리는데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이렇게 방통위원장이 밝히니까 방통위에서 곧바로 가짜뉴스 근절 TF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거와 연동되는 통합심의법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방통위나 방심위 같은 경우는 허가받은 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심의를 하거나 혹은 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매체라든지 유튜브까지를 포괄하는 통제 수단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같은 날 문체부가 비슷한 조치를 취합니다. 일단 문체부도 가짜뉴스 퇴치 TF를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에 대해서 전모를 추적하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방통위는 방송을 컨트롤하지만 문체부는 신문에 대해서 혹은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범위를 넓혀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 문체부의 이 조치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어저께 밝힌 게 신문법 위반 행위를 점검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뉴스타파 같은 인터넷 매체는 신문법에 규제를 받기 때문에 언론사 등록을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역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의 이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느냐? 서울시에서 어저께 밝힌 바에 따르면 신문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등록 취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행 정지 명령, 그러니까 6개월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발행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법원에 신문 등의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이거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발행 정지하거나 혹은 아예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 당국에서 이제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신문법을 살펴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특정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이런 어떤 정치성 보도를 가지고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느냐. 네. 쟁점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가능을 합니다. 법령상으로는. 네. 제가 어저께 보니까 신문법 제22조 제2항 2에 보면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 목적이나 등록 목적에 위반이 되는 보도 내용이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게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현저하게와 반복하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행 내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현저하게 위반을 해야 되고 반복해서 위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법에 보면은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를 직권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발행을 않는다거나 그렇죠. 뭐 1년 동안 기사를 안 올린다거나 이거는 객관적 지표가 있는 거죠. 네. 객관적 지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식물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등록 취소, 직권 등록 취소는 이런 게 되는 건데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서 등록 취소하거나 등록 취소 심판 청구를 내는 것은 음란한 경우나 지금 보면 신문법은 그런 게 있어요. 네.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음란한 경우나 이런 것들은 특정되어 있는데 정치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특정되어 거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 목적에 현저하게 반복적으로 위반된다. 현저성이나 반복성 이전에 네. 정치와 사회를 감시한다라는 발행 목적으로 냈고 그래서 그 감시 차원에서 이 보도를 내놓은 거라고 한다면
그게 발행 목적이 어떻게 위반된 걸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의 위반성과 보도 내용의 진실성은 다른 범죄 얘기라는 거죠, 제 얘기는. 여기서 발행 목적이라는 건 그 인터넷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지. 그렇죠. 그 보도의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시사로 해서 언론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뭐 그러니까 아주 연예인 뉴스만 막 한다든지. 뭐 저기 뭐냐면 뭐 이래서 뭐 섹스 마케팅을 하는 어떤 이런 네. 기사만 되는 이런 경우라면 그거는 발행 목적을 현저하게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목적의 위반성과 보도 내용의 진실성은 다른 범주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계속 우리가 신문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신문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신문의 발행을 취소시키는 걸 쉽게 하기 위한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들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기 간행물로 등록을 해놓고 발행을 안 하는 기간이 1년 넘거나 이러면은 행정기관의 장이 이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실제 법원으로 가져가면은 대부분 그 취소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 2년 이상 발행을 안 하는 경우에도 뭐 법원 판례로 보면은 이제 그거는 등록 취소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도 어저께 이제 이 조치가 나오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혹시 등록 취소 심판 청구한 전례가 있냐 물어봤는데 서울시 관계자도 잘 모릅니다. 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뭐라고 답변했냐면 한겨레에다가 관련 시스템 구축 이전의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최초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자기들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성급하게 조치 관련된 언급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서울시 관계자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는데 제일 가까운 예가 2014년에 있었습니다. 등록 취소를 실제로 서울시에서 청구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였던 사례가 있는데 자주민보라는 매체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종북 매체라고 해서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 매체 같은 경우는 북한의 핵 보유라든지 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하는 어떤 선동적인 보도를 반복적으로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행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적 표현물 게재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 이후에 발행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비슷한 보도를 계속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등록 취소가 된 경우인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현저하게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거의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 여기서 새길 빠져갖고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혹시 견통령 사건이라고 아세요? 견통령이요? 견통령 사건이라고. 견통령. 이승만 정권 시절에 네. 모 신문사가 그때는 북한 혼용이던 시절이에요. 국한문 혼용.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해갖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이제 한자로 이제 명기가 되는데 대자하고 견자는 대자에다 점 하나 찍잖아요. 근데 식자공이 헷갈려가지고 대통령을 견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이승만 견통령이라고 나간 거예요. 폐간당했어요. 그래요? 네. 아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었을 뿐인데. 그 한국 언론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폐간을. 네. 견통령이요? 네. 어쩌면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 지난번에 다음에 이동건 방통위원장의 자막 실수 그 고발하는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대통령을 아예 이제 그때는 활판 시절이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납으로 만들어서 뽑아서 이렇게 이제 그 정판한다고 묶어서 이제 네, 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세 글자를 고무줄을 묶어서 했다는 거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건 양념으로 그건 이제 소위 독재 정권 시절에나 이제 가능하던 일이고. 양념으로 그냥 네. 들을 거리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우리 법원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제가 이거를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방통위나 문체부나 서울시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놓는 이 말들이 굉장히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왜 그러냐면 문체부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신문법 위반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문체부는 점검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재판 결과가 나와야 그거에 기반해서 조치를 아니 취할 수 그리고 있는 거지. 문체부가 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시도지사 권한이에요. 그렇습니다. 신문법에는 왜냐하면 언론사 등록을 시도 그러니까 그 해당 지자체역에 돼 있기 때문에 네. 문체부가 검토하고 말 뭐가 없어요. 시도지사로 돼 있어요. 신문법에 보면 정확히 주어가 시도지사는으로 돼 있어요.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은 법적 검토를 하고 나서 입장을 내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겠다라는 것만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서 통합심의법제 추진한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본방에서도 전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혹시 실제로 지금 이게 추진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답니까? 지금 일단 방통위가 선언한 것 이상으로 뭔가 법안이 발의된다거나 뭐 이런 게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확인이 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가능하느냐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법을 어떻게 바꿔서 가능하냐. 근데 저는 이게 상당히 뭐하다고 보는 게 포인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포털 이야기가 나와서 알고리즘 이런 얘기 처음 먼저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 뭐 이 사진 자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본방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인터넷 언론 그다음에 신문으로까지 갈 수 있느냐. 근데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근데 그럼 무슨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해요. 네. 박근혜 정부 때도 팟캐스트를 제지하려다가 결국 못한 적이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통합심의법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걸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포인트고 두 번째는 심의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게 인터넷이든지 이런 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지금 법적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전기통신망법이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전기통신망을 이용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지금 처벌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인용 보도를 한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고발을 한 상태죠.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잘 봐요. 이거는 사법 처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심의예요. 그렇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심의와 고소 고발을 해서 사법 처리를 하는 것은 범주가 다른 얘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잖아요. 행정적 제재잖아요. 사법적 제재가 아니에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데 그러면 인터넷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데까지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심의를 한다면 행정적 제재를 한다는 걸 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그건 사법 제재만 가능한 거죠.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만약에 추진한다면. 근데 어제 본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행 국회에서는 불가능할 것이고 근데 내년 총선 여하에 따라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 총선까지의 그런 영향도 또 한편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당장 법이 만들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인터넷 언론 등록 취소 같은 경우도 사실 등록 취소 자체가 갑자기 이 언론사가 막 없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 취소가 되면은 포털이랑 제휴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금줄과 연관이 되는 거군요. 네, 이제 뭐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언론사들은 어느 언론을 뭐 막론하고 포털을 통해서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광고와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지금 카카오랑 네이버가 뉴스타파에 대해서 이 해명을 듣고 나서 이 제휴 계약을 해지를 할지 유지를 할지 또 검토를 하겠다고 이미 나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죠. 사실 등록 100번이야. 등록 취소한다도 제호 살짝 바꿔 다시 만들면 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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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노진민 기자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포털과의 관계는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라던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가치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서울시가 낸 것 중에서 그 언론진흥기금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뭐 언론진흥 기금 같은 것들을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방향으로 압박을 가하려고 하고 있는지 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이른바 취재 윤리, 언론인 윤리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사실 구분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 소위 이제 신학님 전 위원장의 전문위원회 그 어떤 인터뷰 내용 제공 같은 경우는 뭐랄까 이제 어제 뉴스타파에서도 전문 공개를 한 결과로 저도 이제 쭉 훑어보고 나서 드는 생각입니다만은 해당 인터뷰 같은 경우는 신학님 전문위원회 인터뷰라고 했지만 김만배 씨는 이거는 이제 사적
대화를 그냥 녹취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어제 들어봤을 때는 사적 녹취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보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냐, 뭐 맞느냐,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 어떤 보도 윤리의 문제가 또 별도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신학님 전문위원이 돈을 받은 문제, 책을 뭐 1억 6,500만 원에 팔았던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뉴스타파는 이 이제 녹취 파일을 습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검증이 가능하고 그 뒤에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각각의 경우가 다 다르게 좀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나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제재 강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뒤섞어서 소위 이제 커피 뉴스를 고리로 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뭉쳐가지고 지금 이제 가치 판단을 끝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이 언론 매체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가 다 구분돼야 될 지점들이 좀 있다. 그 생각을 좀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노지민 기자님. 사실 그 취재 윤리라는 그 기준을 들이대기 시작하면 뭐 자유로울 수 있는 곳 많지 않고 그 앞에서 떳떳할 수도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분을 해야 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 근데 그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쉬운 점을 뉴스타파 기자도 나와서 말을 했지만, 과연 이 녹취록을 받았을 때 이걸 어디까지 검증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은 언론사들이 계속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인 거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짚어보면 지금 인용 보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터져 나오는 단독 보도들을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받아쓰기식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검찰이 지금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이 사실을 보고 있다, 뭐 정황을 파악했다, 뭐 전해졌다, 알려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도는 문제가 없는가? 인용 우리가, 보도만큼의 엄밀한 잣대로 받아쓰기 보도도 그쵸. 해야 된다. 저희가 그 피의 사실 공표가 한동안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한 게, 이걸 어떻게 받아서 보도를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정당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아, 그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갈래로 점검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그 삐져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사안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사안인데, 이거는 오늘 한 번의 이야기로 모든 게 좀 뭐 정리될 것 같지는 않고 진행 양상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언중요구를 해서 몇 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오늘은 좀 중간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의미를 두고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두 분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할 시간이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